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날이네요. 지금 곳곳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답니다. 제가 요즘 뇌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는데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매달리면 혹시 흥미와 관심이 저하될까봐 그냥 패스하고 그냥 읽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다 보니 내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에 대해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재미있더라고요. 이번에 읽은 책은 오래된 기억들의 방이라는 책으로 정신건강의학 교수이자 신경학자인 베로니카 오킨이 집필한 책입니다. 책의 내용으로는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을 당시 두뇌세포 손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들의 사례를 이야기함으로써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그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화 되는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한층 읽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의 흥미를 가장 많이 끌었던 부분은 11장인 자아감각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인 해마와 자아감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든 냄새든 촉각이든 시각 이미지든 정신병적 감각이든 진짜 감각이든 외부 세계의 무언가에 의해 자극되었든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외부적 감각 없이 두뇌 혼자서 발화하여 생겼든 모든 감각은 진짜로 경험된다. 마음은 두뇌의 본질이다. 마음은 고도로 주관적이고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두뇌는 각각 심히 개별화되어 있으며 한 개인의 삶이 가진 고유한 경험과 연결에 의해 다듬어진다. 인간 존재 속 세계의 내면화는 기억의 네트워크 속으로 계속 주입되는 5가지 주요 감각인 시야, 소리, 촉감, 미감, 냄새를 통해 전달된다. 세계에서 들어오는 촉감이나 시야 같은 감각 지각은 사람들이 여러 다른 형태를 익히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지식을 형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더 복잡한 정보를 구축하게 해준다. 신체에서 두뇌로 감각 정보가 끊임없이 주입되어 단순한 감정에서 복잡한 느낌에 이르는 감각들을 생성한다. 감각은 두뇌에 공급되는 근본적인 원자재, 두뇌 속의 포괄적 연결의 토대 역할을 하는 기층이다. 기억은 본질적으로 두뇌에 운반된 감각 정보들이 무한히 복잡한 신경적 표상이다. 일반적으로 지각은 두뇌에 주입되고 있는 감각 정보와 같은 선상에서 조직된다. 우리는 무엇이든 감각이 두뇌에 집어넣은 것을 이해하며 기억의 통로와 역동적인 해석적 프레임을 형성한다. 감각과 기억의 동시적 경험이란 귀에는 익지만 무슨 곡인지는 바로 떠오르지 않는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제목을 알아내려면 감각과 기억의 회로가 필요하다. 감각 정보가 더 많이 들어와서 감각과 기억이 계속 더 통합되도록 보강하고 자극한다. 때로 우리는 기억해내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의식적으로 탐색해도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야 떠오르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용하게 있다 보면 몇 분 뒤에 무슨 노래인지 알아낼 수도 있다. 기억은 정태적이지 않다. 그것은 감각과 끝없는 춤을 추는 흐름의 상태에 있다. 감각이 두뇌에게 무엇을 주입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본 규칙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나온 신경이 두뇌의 특정 부위로 가서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5가지 주요 감각기관은 피질의 각자의 구역을 갖고 있는데 두뇌 표면에 나 있는 큰 균열이 각 구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준다. 시각 피질, 청각 피질, 후각 피질, 미각 피질, 촉각 피질이다. 지금부터는 해마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의 신경세포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현재의 감각적 세계와 협상하고 기억 조립을 경화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동안 끊임없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다시 모이는 일을 반복한다. 해마의 신경세포는 시냅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개조되게 하려면 특히 응용성이 강해야 한다. 생리학적 시스템이 변화하거나 개조되는 능력은 가소성이라 불린다. 해마는 본질적으로 가소적이며 실제로 어떤 강렬한 기억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단위로 성장하는 것이 보일 수 있다. 학습 이후 해마의 성장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가 저 유명한 런던 택시 운전사 연구다. 그 연구에 따르면 런던 도로망을 2년간 치열하게 익힌 운전사들의 뇌를 촬영한 일련의 MRI 영상에서 그들의 우측 해마가 좌측 해마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런던에서 택시에 오를 때마다 이 연구의 끈끈한 기억이 떠오른다. 반면 기억의 악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로 두뇌가 노화함에 따라 MRI상 해마의 크기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우울증이 좌측 해마의 부피가 더 작은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때 이 수축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다른 유형의 기억에 대해 편측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운전사 연구에서 시간에 따라 변한 것은 우측 해마이며 우울증이 있을 때 더 작아지는 것은 좌측 해마다. 이는 우측 해마가 장소 기억에서 더 중요하고 좌측 해마는 전기 기억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보통 기억 기능이 빈약해지며 우울증이 지속되는 동안 대개 전기 기억이 드문드문 누락되거나 사라진다. 우리 연구팀이 행한 연구 가운데 최근 발표된 연구는 좌측 해마에서 세포 조립의 암호화가 발생하는 특정한 구역의 크기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반으로 줄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우울증을 처음 겪은 사람에게는 해마의 변화가 없었고 더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사람에게는 해마의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래도 우울증이 치료되고 나면 기억 기능이 개선된다니 다행이다. 피질 기억. 모든 기억이 해마 안에 남아있는가? 아니다. 해마에 들어있는 신경세포의 수는 유한하며 새 기억을 만들려면 재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해마 기억은 모두 어디로 가는가? 간단하게 답하면 해마와 피질 사이에는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기억이 궁극적으로는 피질에 저장된다.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는 해마의 신경세포와는 반대로 변하거나 재배열되기가 힘들다. 즉, 가소성이 좋지 않다. 이는 곧 피질 내의 서로 교직된 다수의 세포 조립이 그린 기억 지도가 상대적으로 변화해 따라서 파손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는 의미다. 기억 시스템 하나는 신속하고 가속적이며 다른 하나는 더 느리고 더 안정적인 시스템이 2개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식 시스템 내에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질 기억이 안정적이라는 건 전혀 아니다. 피질의 WWW는 유연한 해마와 계속 상호작용하는 상태에 있다. 사건 기억과 전기 기억의 저장은 해마와 피질 구역,
특히 두뇌 앞쪽의 전두엽 피질이라 불리는 구역 사이 신경세포의 역동성에서 발생한다. 전두엽 구역은 눈 위쪽에 위치하며 의식적으로 개인의 기억을 회상할 때 불이 들어온다. 상황을 살펴보자면 해마는 사건 기억의 설정에 개입되어 있으며 과거에서 사건 기억을 불러오는 데도 관련되어 있을 것 같다. HM은 수술받은 뒤의 삶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해마를 제거하기 3년 전까지 일어난 일들은 기억했다. 전기적 기억이 해마에서 생성되지만 그곳에 영구히 저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이를 통해서였다. 수술 이전의 전기적 기억이 사라진 3년이라는 시간이 전기적 기억을 처리하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해마세포 집합에서 전두엽 피질 안에서의 더 경화된 연결들로 그것들을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기억력이 노화함에 따라 기억들이 해마에서 피질로 흩어지며 이 처리 과정이 발생하는데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신경학자들은 최근 사건들이 회상될 때 1차적으로 해마에 빛이 들어오는 반면 전두엽 구역은 더 오래된 사건들을 회상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HM의 전두엽 피질은 손상되지 않았고 두뇌의 이 고차적 구역에 도달한 전기 기억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고차적이라는 용어는 관습적으로 전두엽 피질처럼 전기 기억과 같은 복잡한 기능을 중지하는 두뇌 부위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해마, 전두엽 회로는 평생에 걸쳐 개인의 역사를 처리하는 신경세포의 중심 고속도로다. 전두엽 피질 네트워크는 이야기꾼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작업 기억에서의 정보를 두뇌 전역에서 수집해 온다. 우리는 이미 감각적 기억이 1차적으로 피질의 특정 구역에서 어떤 식으로 조직되는지를 보았다. 시각 피질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발전하며 이미지를 기억한다. 또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버질처럼 새로 시력을 얻은 성인이 시각 세계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시각 피질은 이미지 기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와 독립적인 시스템으로서 피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해마가 없이 손상되지 않은 감각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HM과 MM의 경험과도 들어맞는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며 감각적 기억에서 경험이 만들어내는 경위를 간과한 설명이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시각의 부활을 겪고 시력을 회복했던 존 버거의 경험을 상기해보라. 그가 백지 한 장을 보았을 때, 또 갑자기 어머니의 부엌으로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보라. 버거의 일화에서 시각 피질은 심층 정기적 기억을 자극하고 있었다. 시각 예술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감각적 해석에 도전하며 지각을 해체하는 버거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해마가 전기적 기억을 불러오는 과정을 엿보기 위한 침입 방법으로 최초이자 아마 지금까지도 최고로 꼽히는 것은 간질 수술 직전에 의식이 남아있는 환자의 해마세포를 자극하는 것이다. 올리버 섹스는 저명한 저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서 와일더 펜필드가 해마에 자극을 가했을 때 처음 생긴 충격을 묘사했다. 자극을 가하자 지극히 생생한 멜로디, 사람들, 정경의 환각이 생겨났다. 그 같은 환각은 수술실이라는 무미건조한 분위기 속에서도 생생하게 현실감 있게 추체험되었다. 그런 간질성 환각은 절대 환상이 아니라 기억이다. 지극히 명확하고 선명한 기억이며 당시 체험할 때 느꼈던 감정이 함께 떠오른다. 피질로 가는 길. 일상 기억이 피질로 가는 과정은 보통 수면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면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1885년에 발표한 기억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인 기억론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에빙하우스는 자신의 암기 패턴을 점검하다가 낮보다 잠들기 전에 새로 접한 정보가 더 기억에 쉽게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잠과 기억의 연구에서 수면 부족이 기억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수면이 기억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잠자는 동안 두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활동 때문인 듯하다. 렘 수면 동안 부피 내에서 기록된 전기 활동은 해마의 세포 조립을 연결하는 발화 활동과 비슷하다. 수면 중에 이러한 급속한 두뇌 전기 사이클은 해마에서 오는 새로 생성된 매일의 기억을 피질에 쏟아붓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 중에 해마에서 피질로 가는 오프라인 기억 경화는 쥐에게서 관찰된 바 있다. 피질은 낮 동안 해마를 자극하며 잠자는 동안에는 해마가 피질을 자극한다. 꿈은 렘수면을 취하는 동안 발생하며 예언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 해마에서 오는 현재의 사건들이 잠을 자는 동안 피질로 가면서 과거의 그곳에 운반되어 있던 관련된 피질 기억들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에 발생한 일들, 따라서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가끔은 불편하기도 한 일들을 슬쩍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베케트의 소설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에서 화자는 정체가 없다. 그저 목소리, 몸뚱이 없는 목소리, 단어들의 흐름일 뿐이며 그것은 실존의 위기에 도달한다. 말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이야기해야 한다. 말이 나를 발견할 때까지, 그것들이 나를 말할 때까지 그래야 한다. 그것들이 아마 내 이야기의 문턱으로 나를 실어다 놓았을 것이다. 각 인물의 정체는 곧 이야기 하나하나이고 이야기가 없으면 자아도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속된 자아 감각이 없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처럼 우리에게 과거나 미래 없는 실존의 관절이 해체되고 방향을 상실했으며 비개인화한 실존적 현재의 톡톡 끊어진 현재에 대한 이 불편한 감각을 암시한다. 베케트의 인물들은 아마 엠맴이 경험했으리라 생각되는 텅 비어버린 자아 상실의 연극적 창조물을 보여준다. 그것은 해마가 꺼리는 궁극적 실존의 위기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의 결론이자 자주 인용되는 구절. 너는 계속해야 해. 나는 계속할 수 없어. 난 계속할 거야. 구절은 때로는 견딜 수 없지만 그래도 견뎌내야 하는 보편적인 인간 조건의 더 심오한 표현으로서 우리를 항상 감동시킬 것이다. 설사 언어로부터 창조된 신체 없는 목소리일지라도 어떤 정체를 지니고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을 계속 살아가도록 밀어붙인다. 해마는 감각의 피질 세계가 무엇을 소개하든 그것을 받아들여 피질을 통해 인간적 이야기로 전환시킬 것이다. 11장 자아 감각. 인간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개념 중 하나는 고차적 의식이다. 우리는 고차적 의식의 경험을 오직 인간만이 갖는 성배처럼 생각한다. 사람들은 기억을 의식과 구별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앙리 베르그송이 쓴 대로 기억 없는 의식은 없다. 누구의 삶에서든 별 문제가 없는 한 의식은 기억과 나란히 진화할 것이며 기억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고 통합되어 감에 따라 자각과 의식의 시스템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자기 인식은 자전적 기억의 출발점이며 삶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자각은 기억과 한데 묶여 있다. 인식 시스템은 인식으로부터
자신의 복잡한 표상, 대개 고차적 의식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발전한다. 최종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의식을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메타의식이다. 메타의식이란 본질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복잡하고 통합된 두뇌 기능을 이해하는 최고의 언어가 항상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고차적 의식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두뇌 기능을 과학적으로 쪼개어 기억과 인지와 감정 등으로 나누는 방법도 여기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넓은 인간 경험의 맥락에서 기억을 이해하려면 예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도움이 된다. 고차적 의식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여정을 보면 지난 150년간 의식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둘러싸고 과학은 단편적인 발견을 통해 또 예술은 형식적 표현의 변화를 통해 활동을 이어왔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친 이행기를 살았던 제임스 형제는 기억과 의식의 영역에서 예술과 과학 사이에 이루어진 긴밀한 대화의 희귀하고도 아름다운 본보기다. 위대한 소설가 헨리 제임스는 사건 기술에서 서사적 의식 기법으로 넘어간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으로 서사적 의식은 서술이 등장인물의 내적 경험의 시점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다. 탁월한 심리학자인 그의 형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적인 기억 개념을 평면적인 지식 개념에서 의식적 경험의 역동적인 내면 세계의 실황 중계 같은 것으로 옮겨 놓았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소설가인 동생이 아니라 심리학자인 형 윌리엄이었다. 그것은 나중에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의 핵심 문구가 되며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 중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의 삶 가운데 하루 동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추상을 그려낸 유명한 소설 율리시스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 의식의 흐름이야말로 바로 과거 경험의 맥락에서 이해된 현재의 내수용적 경험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세기 말에 정신과 의사들 역시 의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항해하고 있었다. 프로이트가 의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정신의학의 거인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보는 의식 개념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억에 한정된 것이었고 현재 경험의 생생한 모멘텀을 의식 개념 속으로 가져오지는 못했다.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기억, 억압된 기억에 관한 그의 이론에는 제임스 형제의 글이나 후대의 실존주의 문학에 등장하는 지적 흥분의 특징인 돌진하는 현재 경험이 가진 즉각성이 부족하다. 프로이트적 의식은 역동적 형태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조물이다. 그는 의식을 마치 더 짙은 청색이 더 깊은 곳을 가리키는 해심 측정 지도인 것처럼 마치 미지의 무의식의 심연에서 잠재의식을 거쳐 의식으로 올라오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진 것처럼 썼다. 경험이 그 속에서 순간순간 움직이는 흐름인 의식의 즉각성을 제임스 형제는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여 탐구했고 프로이트는 놓쳤다. 의식의 움직임은 의식이 오로지 현재에만 존재한다는 명백한 사실로 인해 쉽게 간과된다. 우리는 7장에서 현재라는 주제를 탐구하여 과거와 미래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며 현재라 불리는 것이 실제로는 의식이라고 결론 지었다. 고차적 의식은 살아있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감각 입력의 실황 중계 시스템과 기억 네트워크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의 비정상적 상태.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는 의식의 정상 상태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제임스 형제 이전에도 도스토옙스키는 의식에 대해, 특히 비정상적 의식 상태에 대해 글을 썼다. 도스토옙스키를 읽으면 나는 조증 상태와 비슷한 확대된 의식 감각, 돌진하는 즉각성, 불편한 흥분감, 넘치는 감각을 느낀다. 죄와 벌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과도한 의식은 병이다. 정말로 완전한 병이다. 도스토옙스키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주관적 상태에 대한 그의 서술이 왜곡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수많은 그의 독자처럼 이것에 강한 매력을 느꼈다. 공포 영화의 매력을 느끼는 것과 비슷했다. 비정상적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왜곡된 의식의 흐름을 그토록 설득력 있게 묘사할 수 있을까? 도스토옙스키는 실제로 비정상적 정신 상태를 경험했다. 그는 간질 환자였으니까. 간질 환자는 두뇌의 부분들이 제멋대로 발화하기 때문에 정신 이상을 자주 경험한다.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는 황홀감과 고조된 의식을 잠시 맛보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시간을 초월했다고 느꼈다. 그의 작품들에서 그런 상태가 묘사된다. 가령 백치에서 그는 미 시킨에 대해 살아있음에 대한 그의 감각과 인식이 10배는 확대되었다라고 썼다. 내 환자 아라브는 이 진짜 철저한 아픔을 조증 발작 때 경험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와 비슷하게 글과 말로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재능이 있었다. 아라브는 21세에 경찰에 이끌려 우리 병원에 왔다. 그는 평생이라 여겨지는 시간 내내 우울증을 앓아왔다. 입원했을 때 그가 내게 말한 바에 따르면 입원하기 몇 주 전에 조증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정신 이상이 우울증의 치료법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압도적인 경험이었다. 내 평생 최고의 시간이었고 이 경험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 나는 커다란 계시적 경험을 하는 중이었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 경험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방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타인과의 사이에 있던 장벽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느꼈고 타인과 텔레파시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며 타인이 주는 힘이 자신을 가득 채운다고 느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나 매혹적이었고 나는 초공간 속에 있었다. 그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기분이 이상했고 머리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죽어가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매일 사람들이 왜 자신의 최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지 과학자들이 밝히게 할 수 있었다. 그는 머리 뒤쪽에서 항상 숙달되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나는 그 리듬을 찾아내려 했었다. 그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새로 얻은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초지각적 경험과 통찰의 접선에 대해 말해주려고 했다. 그는 입원하기 전 한 주 내내 잠을 자지 않았다. 가르다 병원의 어느 의사가 그를 검진하고는 우리에게 보냈다. 아라브 자신은 의식이 고조되어 황홀경에 빠져 있는데 의사들은 그가 환자라고 말하는 괴상한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그더러 통찰력이 결핍된 존재라 했는데 스스로는 통찰이 지나치다고 느꼈다. 그는 조정을 받아들였다. 경험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자극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몇 주에 걸쳐 점차 활동성이 떨어지더니 말수도 줄어들었다. 아라브는 그 뒤에도 조증 상태에서 겪은 강렬한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고 입원해 있는 내내 그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우리 병동에서 퇴원하여 외래 병원으로 나가기 직전에 그는 내게 말했다. 왜 우리는 색깔을 보는데 걔는 흑백으로만 볼까요? 우리는 사물을 구축하기 때문에 봅니다. 그건 모두 그저 감각적 입력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신 이상을 겪는 동안 가졌던 고조된 감각 입력이 통제를 벗어나 버린 재능이지만 그가 겁이 났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증 때 겪는 초의식적 상태에 대한 놀랍도록 생생한 이 묘사는 초지각이라 불리는 고조된 감각 경험의 예를 보여준다.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고조된 신경 입력의 흐름 외에도 신체에서 나오는 고조된 신경 입력의 흐름이 하나 더 있다. 아라브는 조증일 때 자기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외수용적 초지각과 함께 신체에서 전달되는 강렬한 내수용적 감각도 경험하고 있었다. 핵심만 요약해보면 내수용적 감각은 신체 내에서 지도화되기 위해 먼저 뇌섬엽으로 온다. 뇌섬엽은 통증과 그 통증의 위치를 확인한다. 뇌섬엽에서 신경세포는 전두엽 두뇌로 가서 사람의 느낌 상태를 통합하여 작동하는 기억을 형성한다. 뇌섬엽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길은 예의치가 읊은 마음의 페풍가게다. 각자의 고유한 역사를 담고 있는 그것은 가장 섬세하게 조율된 감정, 각자가 기억하거나 상상한 삶의 소리 죽인 즐거움과 고통을 표현한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허영과 자기 기만의 모든 허례허식이 증발해 버리고 남은 것들이다. 비록 이러한 내수용적 인식이 무시될 수도 있지만 날 것 그대로의 느낌, 상태는 의식에 소개된다. 조증일 때는 활동이 통제되지 않고 돌진하는 시스템, 고도로 민감해진 자아와 타인의 느낌 시스템이 있고 자신과 세계의 경계가 녹아버리는 경험, 이어 과장된 연결성의 느낌이 계속된다. 이 조증 단계는 대개 지속기간이 짧고 광적이고 불편한 과도 활동과도 흥분의 상태로 발전한다. 환각제. 아랍의 실제적이고 철저한 의식의 병은 황홀경의 느낌에 이어 찾아왔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런 황홀경을 추구해왔다. 연결성의 확장형은 환각제를 사용할 때의 전형적인 경험이다. 작가 올더스 헉슬러는 환각제가 규제되기 전인 1953년에 환각제 메스칼린을 복용하고 그 경험에 대해 지각의 문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은 아마 환각제가 자기 인식과 지각과 세계의 연결성을 어떻게 고조시키는지에 대한 가장 유명한 묘사일 것이다. 이 경험은 통상 종교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신비로운 곳으로 지칭된다. 나는 환각제로 유도된 정신 상태의 확장된 의식과 조증에서의 통제되지 않는 초의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이 두 경우를 들고 나온 것은 고조된 의식 경험의 예로서일 뿐 비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고조된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발전하는 것은 의외가 아니다. 온갖 정보 유형을 표현하는 능력은 전두엽 피질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기 때문이다. 의식의 이 높은 수준의 의식 있음의 경험에 대한 고조된 인식, 즉 메타의식이 있다. 메타의식이 성립하려면 자신을 별개의 온전한 의식적 인간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가장 의식적일 때 자신의 의식을 인식한다. 당신은 아마 이제 눈이 좀 어질어질한 메타의식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마치 외부에서 당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혹은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당신을 보고 있는 것과도 같다. 우연히 거울 두 개 사이에 서서 깨알 같은 점이 될 때까지 크기가 줄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다면 간단하게 손거울을 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을 보면 된다. 손거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화장실 거울에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의 의식은 무한 거울 시스템과도 같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실제 자신에게서 이미지가 되며 이 이미지는 반대편 거울에 반영되고 그것이 또 그 반대편 거울에 반영되는 일이 반복된다. 우리는 계속 작아지는 프레임이 더 작아진 프레임을 담고 무한히 이어지는 것을 본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본다고들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반영이다. 기억과 사유에 대한 생각의 과정으로서 반영이라는 단어가 그처럼 적절한 까닭이 여기 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반영을 통해 또는 표현물을 통해서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자신의 전체를 볼 수 없다. 내려다보면 어깨 이하만 보인다. 우리가 개념화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것, 곧 의식은 우리 한계에 담기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 자기만의 거울 속에 갇혀 있다. 우리는 전체의 표현, 반영을 통해서만 자신의 전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의식의 거울을 넘어서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심한 정신 이상 환자나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증을 겪는 사람이 자신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내적 경험의 파열상을 볼 수 있으려면 자신의 두뇌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의식이 있는 순간에 두뇌는 기억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중이며 신경세포, 주로 전두엽 두뇌 신경세포의 통합적 시스템이 학습 조직의 속간해진 격자 구조에 들어가는 입력 내용을 발화시켜 감축된 출력 내용에, 그러니까 생각, 결론, 직관, 예견, 지식, 이해에 도달하도록 처리하고 있다. 통합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입력은 동화되지 않을 것이고 세계는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 작업 기억에서 우리가 앞에서 탐색해온 두뇌 속 모든 표상 시스템, 즉 감각, 운동, 느낌은 통합되어 현재의 의식 있는 순간에 자신과 세계의 활인하를 만든다. 연결성이라는 생각, 세계와 하나가 된다는 관념은 평소 생활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 나는 바다에서 수영할 때 이런 종류의 초월경 의식을 경험한다. 만을 끼고 있는 우리 고장 사람들은 물이 차갑든 매우 차갑든 상관없이 물에 들어간다. 아일랜드에서는 바다 수온이 따뜻한 적이 없다. 여름에는 해파리에게 찔리고 겨울에는 동풍이 일으킨 차가운 파도가 때리며 기슭에 가까워지면 해초에 휘감기고 무채에 오르면 더 많은 해초가 기다리고 있다. 바다로 헤엄쳐 나가면 오로지 바다와 하늘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중력도 없고 그저 물에 잠겨 부유하는 느낌만 있다. 우리는 그 또한 살아있는 뭔가 아주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통합된 살아있는 존재다. 자연의 원소인 하늘과 바다와 연결되고 완전히 스스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바다와 바람의 모멘텀 속에 몸을 던져 넣는다. 그 어디쯤에서 한기가 나를 지치게 만들기 전까지, 해안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서기 전까지 몸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한다. 나는 얼어붙고 황홀경에 빠진 상태로 세계와 완전히 다시 연결된 나 자신이 된다. 바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적이면서도 공통된 초월경의 순간을 공개된 비밀처럼 공유한다. 네트워크 신경학. 고인이 된 신경학자 제럴드 에덜먼은 가장 최근 발견된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 의식과 기억의 아이디어들을 한데 엮었는데 그의 통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려 한다. 에덜먼은 항체가 면역세포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발견한 것으로 197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분자미생물학자다. 연구 생활의 후반 무렵 그는 과거와 작업 기억을, 특히 두뇌가 기억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이 인식이 의식 있는 현재에 발생하며 의식은 기억 네트워크의 재작업, 즉 그가 재도입이라 부르는 것에 관련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에덜먼은 모든 의식된 경험에 관련되는 두뇌 네트워크가 하나 이상 있으며
이런 네트워크들은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현재의 입력값에 의해 재작업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오늘날 에덜먼의 통찰은 네트워크 신경학과 연결체학이라 불리며 두뇌가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발전했다. 물리학자이기도 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데니엘 베식 같은 젊은 신경학자들의 연구 가운데 물리학과 수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학습과 기억의 기저에 있는 신경 네트워크 패턴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다. 베시의 연구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과 뇌파 검사 등 여러 기술로 기록된 두뇌 신경의 연결성과 활동을 특정한 주관적 경험과 행동에 상응시킨다. 베시의 그래프 이론은 조현병에서 보이는 두뇌 조직 와해의 유형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조현병의 경우 전두엽 영역에서 집중된 활동 허브가 줄어들고 제멋대로 발화되는 일이 많다. 나는 경험에 관한 두뇌 지도를 찾으려는 그의 우아하고 정밀한 탐구가 과거의 경험을 찾으려는 프루스트의 내성적 탐구와 비슷하다고 본다. 배식과 그 동시대인들은 이전 세대 신경학의 거인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먼저 도달한 위대한 내성적 예술가들이 어깨를 딛고 올라서서 사유의 큰 그림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경계성 인격 장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내 아이의 인격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는 고도의 감정적 고통과 분노, 급속한 동요, 희박한 정체성 의식, 강렬하지만 불안정한 인간관계, 빈번한 약물 남용과 반복되는 자해 등의 특징을 가진 낙인 찍힌 장애다. 이런 느낌과 행동 패턴은 유년 시절의 학대와 무시가 낳은 결과일 때가 많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성인에게 영향을 받으며 안정을 누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 부모는 처음에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 아기의 감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위안을 주면 그 다음에 아기가 스스로 위안하는 기술을 개발할 여지가 생긴다. 영아기를 지난 뒤 이성활용 기술을 발전시키는 단계에 도달한 아이는 행동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제어하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버드 이과대학에 근무하는 마틴 타이거는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두뇌 변화를 얘기되는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사악한 세계에 대한 적응이라고 쓴 바 있다. 얘기와 예견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근거로 한다. 적대감과 분노는 학대받은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적절한 반응이겠지만 성인에게서는 자기 파괴적이고 부적응적인 반응이다. 학대받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방어적이 되고 인간과의 접촉을 갈망하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두뇌 발달과의 관계에서 볼 때 두뇌 시스템에서 학대로 인한 변화가 학대 유형에 따라 또 학대 시기에 따라 특화하여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다.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청각과 시각피질 통로, 즉 감각적 기억 통로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적 혹은 신체적 무관심은 편도체 해마에서의 그리고 감정 규제에 관련되는 더 높은 수준의 통합적 두뇌, 대상 속과 전두엽 네트워크의 변화라는 결과를 낳는다. 경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뇌 영상 보고서에는 강렬하고 통제 불가능한 감정 상태의 경험과 신호에 대한 편도체의 반응이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전두엽에서
편도체 해마 영역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전두엽 억제가 평균적인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은 듯 보인다. 전두엽 억제의 제동이 풀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상할 수 있듯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충동 통제력이 약하며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많다. 경계성 인격 장애는 감정 발달이 억제된 상태에서 사는 것과도 같다. 모든 신경의 발달이 어떤 식으로든 멈춰버린다. 막 성인이 된 이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끼고 충동 통제력이 약하며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계성 인격 장애를 겪으면서 성인기 초반을 지나서도 이런 느낌과 행동이 각인된 채로 남는다. 정신과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학습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을 때가 가끔 있지만 임상 실습을 토대로 한 연구와 오랜 경험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다. 내적인 느낌 상태와 조절된 행동 반응은 나이가 들면서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이 병증법적 행동치료라는 심리요법에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변화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는 변증법적 명제를 토대로 한다. 이 요법을 창시한 사람은 마샬 이네한으로 그녀 본인도 경계성 인격장애로 고생하여 젊었을 때 여러 해 병원 신세를 진 바 있다. 나는 그것이 성인들을 길러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 혹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전부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저 타고나기를 감정적으로 더 불안정하고 충동 통제력이 더 빈약하며 특정한 혹은 모든 약물에 중독되기 더 쉽게 태어날 뿐이며 더 많은 분노를 겪거나 긴박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느끼는 감각이 더 빈약한 것이다. 연구 결과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내적 성격 특성들이 있으며 그런 태생적인 특징들은 삶이 안정되면 더 쉽게 성숙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이 항상 부모 탓은 아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받게 되면 행동의 한도가 자해나 자살 협박 같은 것을 막는 수준으로 합의하에 설정되며 그와 동시에 환자는 강력한 지원을 받고 통찰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심리치료를 받는다. 이는 확실한 부모 노릇과 비슷하게 환자가 합의된 행동의 경계 내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새로운 학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르드의 전두엽 억제 모델과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감정 상태의 조절에서 거둔 성공으로 양극성 장애 환자 및 어려운 여건에서 기억과 감정 네트워크가 왜곡된 사람들이 건강하게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받은 사람의 뇌 영상 연구 결과 전두엽 피질에서 편도체로 가는 억제 통로가 넓어졌고 감정 제어가 개선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상황이 순조롭고 유년기에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전두엽 신경세포는 성인기 초기에 성장하여 편도체의 출력을 억제하게 되고 감정은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 변화의 결과 안정적인 자아 감각이 출현하여 안정적인 성격과 정체성의 기초를 형성한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적 경험과 의도에 대한 이해는 나이가 들면서 또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더 성장한다. 성숙한 감정은 젊은 시절 성적 매력의 위력이 경험보다 우위에 서는 시기의 낭만적 갈망과 비교했을 때 성공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이룰 확률이 더 높다. 낭만의 영역에 연장자가 갖는 이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젊은 외모가 더 매력적이라는 주장은 항상 나오지만 언제나 옳지는 않다. 찌르레기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장을 마무리하자. 찌르레기는 기억과 학습의 낭만의 경기장에서 어떻게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다.
찌르레기는 인간과 비슷하게 사회적으로는 협동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경쟁 관계에 선다. 그들은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 여행하며 하늘에서 살랑거리면서 물결처럼 때를 지어 계속 변하는 아름답고 둥근 형태로 날아간다. 리더는 없지만 탁월한 레이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찌르레기들과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날아간다. 그러나 짝짓기 문제에서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줄어든다. 일단 테스토스테론으로 연료를 얻은 노래하는 새 피질이 햇빛으로 가열되면 수컷은 숨겨진 둥지 입구를 지키면서 집에 있는 암컷을 유혹하려는 다른 수컷과 경쟁한다. 암컷 찌르레기는 최고의 가수에게 갈 것이고 암컷 찌르레기의 세계에서 최고의 가수란 가장 길고 복잡한 노래를 부르는 새다. 찌르레기는 흉내내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노래를 익히고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다양한 레퍼토리를 쌓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수컷이 더 유리하다. 기억하는 노래가 많아서 암컷을 유혹하기 쉬우니까. 한편 어린 수컷 찌르레기는 연장자로부터 새 곡조를 배우고 멜로디 기억을 만들어낸 뒤에야 짝짓기 절에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다. 단연코 젊음과 미모만이 아니라 기억과 경험도 사랑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